방역 담당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희생자의 수는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대의 변수는 시민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예측 불가이긴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세계 각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월 29일 기준으로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예방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형편이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몇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입니다. 정영석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하게 여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언제쯤 좀 꺾일 것으로 보시나요? 의심 증상자 거의 수천 명대로 보고 있거든요. 일일 5천 명 정도가 아마 상한이었을 겁니다. 전 인력이 최대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그 정도의 숫자인데 그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서는 이제 한 300에서 500 하루에 그렇게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불과 일주일 전 정도거든요. 모든 장비와 시료가 한 군데 집중돼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주변으로 퍼지느냐, 그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가 고비가 될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까지 보시나요? 방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항상 최악을 상정하고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에 맞춰서 방역 전략을 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바이러스 전파 자체 아니면 그 속도라도 당국이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좀 하십니까? 보건당국에서 가이드가 있을 것이고요.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그 가이드를 얼마나 따라주느냐, 이 부분에는 아마 정부에 대한 신뢰,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 그 믿고 따라줘야 할 그 가이드의 내부 부분은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상의 불편함을 주는 그런 가이드들이 상당히 많이 껴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파 속도를 늦추거나 하향 조정하는 최대의 변수는 시민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 마스크를 착용해서 외부로 전파시키지 않는 것, 마스크에 대한 인식은 외부에서 위해한 물질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교육에서는 마스크의 착용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면 자기의 병원체가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시점으로 둡니다. 자기의 병원체가 혹시 모를 병원체가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첫 번째 조치인데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시민들의 이동 정지가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가 우리에겐 구제역이 있죠. 48시간 동안 이동을 일절 그렇게 금지시키죠. 하면서 가축에게 적용되는 것을 일반 시민사회에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것이 바이러스의 이동을 막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중국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우한시의 봉쇄가 사실은 그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죠. 바이러스 전문가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지금은 사람의 이동 중지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그 이동 중지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오토로티로, 하지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 원칙을 어플리케이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즉 우리 자신이 스탠딩 스틸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그야말로 극도로 자제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대구가 자신 있게 확진자의 수를 정지시키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가 되는 상황이 가까이 온다면 그 여파는 주변으로 다시 미치게 될 겁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경우에서도 의료 수준이 낮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치료해야 되는 환자 수가 폭증하게 되면 주어진 시간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한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세 군데로 늘어나게 되면 희생자를 원치 않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다음 한동안은 그 증가 속도가 완만하게 지속되다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제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곳에서 대형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땅에 없었던 것이라면 국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을 경유해 왔느냐,
그런 사람들의 출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애초에 우리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냐마냐 갖고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어요. 그걸 왜 중국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방역의 1단계는 감염원의 유입을 막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공항에서 한두 시간 머물다가 바로 비행기로 돌아왔고, 이스라엘이 취한 조치는 아주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것이 다른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항의를 하고 그 서운함을 깊게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전염병의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어떤 자존심 문제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 전혀 그런 문제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전염병의 문제를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거나 접근하려고 들면 굉장한 실수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에 듣는 치료제, 백신 개발은 지금 어디까지 좀 이루어져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많은 분들이 백신이라고 하면 예방 백신을 먼저 상정합니다. 지금은 가끔 치료 백신도 나옵니다. 이미 노출된 뒤에 그것을 어떻게 더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백신은 모두 사전 예방 백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백신의 문제는 하나가 유효한가. 접종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접종 이후에 면역 체계가 그들을 충분히 기억해서 예방 면역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느냐. 두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항생제와 백신, 특히 예방 백신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생제는 우리가 어떠한 감염원에 감염이 된 이후에 처치되는 약제입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따라오더라도 감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와 기대가 훨씬 더 크다면, 그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더 크다면 당연히 그 항생제를 감내합니다. 부작용까지. 그런데 예방 백신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는 것이 예방 백신입니다. 즉 어떤 병원체도 아직 감염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이럴 경우에 사람의 심리는 자기에게 주어질 미래 효용 가치보다 현재 당면하게 될 부작용에 훨씬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19까지도 백신들의 개발 후보들 여러 개가 눈앞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종했을 때 괜찮을 것이냐. 안전성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1상, 2상, 3상을 거치면서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고 부작용의 정도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간부터 일단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수천 명까지가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적 절차에서 유효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허가를 받아서 시중에 상용화되기까지의 기간은 종종 10년 내외로 잡습니다. 단시간 내에 백신이 나와서 예방을 할 수 있거나 적어도 예방 백신은 그 부분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긴급 적용 명령이라든가 긴급 수용 명령이라든가 행정부에서 발동할 수가 있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치료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적었고 효과가 좋았던 그런 약제들을 지금 여기에 적용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1, 2개월 내로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데, 지금 몇 가지가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 자체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1960년대에서야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40여 년이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처음으로 전혀 예상치 않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한 건데, 그것이 사스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 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겠네요. 처음에는 괴질이라고 불렀을 만큼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중국 전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박쥐를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알려졌고요. 사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해줬죠. 사스하고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는 어떻게 그러면 좀 다르다고? 사스하고 코로나19, 사실은 이제 사스 코로나2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학술적으로는 그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셋 다 박쥐에서 온 바이러스이고 계통이 매우 가까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메르스의 경우에는 이들과 거리가 상당히 멀다 라고 보는데, 이런 판단은 전부 염기의 배열 순서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지난번 2002년도의 사스 코로나와 이번에 나온 신종 코로나의 유사도는
80%를 육박합니다. 메르스 코로나하고 비교한다면 50% 내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조합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새로운 종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전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재조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또 바이러스도 나올 수 있겠네요. 제 얘기가 그거죠. 얘네들은 재조합의 귀신입니다. 지금 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얘기 중에도 그들은 하고 있을 거니까요. 인플루엔자가 나타나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얘네들은 매년 바꾸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도 그에 못지않은 넘버 2의 위치를 지금 RNA 바이러스 중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대부분을 분자 진화를 보면 얘네들이 다 전부 다 재조합된 애들입니다. 요것 조각 저것 조각 요것 조각 서로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나눠 가져서 풀 유전자가 딱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색깔을 칠해서 보잖아요. 정말 현란합니다. 그런 게 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 자연계에서. 자연이니까요. 우리도 만들어졌잖아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는 꽤 낮은 수준 2%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낮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메르스의 경우에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35, 6% 정도의 치명률을 낳았고요. 한국에 와서 20% 내외입니다.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의료 인프라가 투입될 수 있는 효용성 이런 것들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치명률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의 치명률 사실은 치사율은 한국에서의 전체 치명률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뚜렷하게 그때 가면 비교가 될 겁니다. 그 치명률이 과거에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낮은데 오히려 지금 시민사회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사스 메르스 때랑 결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스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지 않았습니다. 감염자가 4명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메르스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86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메르스가 여길 지나간 지도 5년 정도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는 격리라든가 에크모 치료라든가 항바이러스 약물이라든가 정보들을 차근차근 쌓아놓고 있었을 것이고 어디서부터 막으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상황은 그 상황을 훌쩍 넘어버렸죠. 그 상황을 벗어난 것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체감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훨씬 커졌고요. 그들이 빠르게 전파하는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된 사람이 본인의 감염을 확실하게 느끼지 않고 일상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른바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가벼운 감기라면 사람들이 다 집에서 자기를 음압 격리실에 감금하지는 않죠. 오히려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지금 거네요. 상황은 에볼라처럼 병독성이 아주 강하고 증상이 격렬하게 급하게 진행되는 바이러스 감염증은 확산 속도나 영역,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치명률이 조금 낮은 것처럼 현재까지는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덜 위험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스를 중국에서는 매우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스가 갖는 치명률은 9%에서 10% 사이였거든요. 700 몇십 명이 희생당한 거니까요. 지금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본토에서 돌아가신 분들만 해도 3,000명에 육박하죠. 2,700 몇십 명 이렇게 가니까요. 숫자로만 둘을 비교한다면 신종 코로나가 지금 중국의 입장에선 그리고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선 훨씬 공포와 고통이 크다고 봐야죠. 확진자 발생 초기에 이 지역사회 전파만은 막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지역사회 전파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사람의 동선을 확인하고 누구를 만나서 다른 비감염자에게 넘겨줄 수 있었는가를 확인한 다음 그들에게 필요한 후속 조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격리가 되겠고 오염이 된 지역이 있다면 폐쇄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가 지금 어떻게 움직인다를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정보 자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고 누구는 누구에게 줬으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이전이 됐다. 따라갈 수 없는 감염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
우리는 것을 지역사회 전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28번째부터 고리가 좀 끊어지기 시작했죠. 그때는 지역사회 전파의 조짐이 보인다. 지금은 그러면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겁니까?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뭐 접촉자를 확인한다든가 하는 건 지금은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그 지역사회 전파의 진원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진행 중인 것이죠.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정부가 대응해야 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 상황에서 기존의 방역 대책과 얼마만큼 달라져야 되는가, 구성원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감염되지 않은 숙주에게 넘어갈 수 없게 된다면 결국 그 안에서 바이러스도 봉쇄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의료진이 최대한 치료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망률을 낮출 것이고 그들이 회복된다면 더 이상으로 바깥에 나가는 건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잦아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종식 단계이죠. 국민들께 이 시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바이러스 보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어떤 행동이 있겠는가? 행동 반경을 제어하셔야 될 것이고 습관을 제어하셔야 될 것이다. 시기는 언젠간 지나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까지 모두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을 같이 공유하고 감내하는 것이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희대 정양석 생물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질문 드리고 답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